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살자는 것이다. 삶과 죽음을 줄여서 생사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듯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것, 하나의 짧은 사건임을 잊지 말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또 하나 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는 가족, 친구, 동반자, 동호회, 교회 모임 등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밖에 나가서는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이라 하는 유치원의 가르침은 살아가는 내내 필요한 말이다. 바깥 세상에서의 삶은 위험하고 외롭다.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사람은 늘 함께여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뒷이야기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삶을 사는 한 언제나 다음이 있게 마련이니까. 일에는 늘 결과가 있고 늘 뒷이야기가 있다. 백설공주가 7 난쟁이와 동거했다는 사실을 왕자가 안 뒤에도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닐 것이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왕자는 그 일을 걸고 넘어졌을 것이다. 당신 그 난쟁이들하고 무슨 짓을 했어? 하고 말이다. 임금님이 입지도 않은 옷을 입고 우쭐거리며 거리로 나갔을 때 한 아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다. 임금님이 발가벗었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당장 집으로 끌려가 입을 가볍게 놀린 벌로 저녁도 못 얻어먹고 잠자리로 쫓겨갔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세상이 늘 좋고 공평하지는 않다고 말해주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이들 스스로 다음 이야기를 알아나갈 테니까. 샤를 부아에를 기억하는가? 상냥하고 말끔하고 잘생기고 품이 있는 외모에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여배우들의 연인이었던 사내. 그에게는 44년 동안 오직 한 여자뿐이었다. 바로 아내 패트리샤. 친구들은 그것이 평생에 걸친 사랑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패트리샤가 간암에 걸렸고 샤를은 이 사실을 의사에게 들었지만 차마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다. 패트리샤는 그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두었고 이틀 뒤 샤를 부아에도 죽었다. 그는 아내 없이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내의 사랑은 내게 생명이었다. 나도 평범한 나날을 보내다 문득 방 건너편을 돌아볼 때가 있다. 그러면 아내여, 친구여, 동반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아내를 보면 샤를 부아에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된다.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는 확신한다.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나무를 벤다. 나무가 너무 커서 도저히 도끼로 벨 수 없을 때 마을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 나무를 쓰러뜨린다. 새벽에 특별한 능력을 지닌 남자들이 나무에 올라가 목이 터지도록 나무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30일 동안 하면 나무는 결국 죽어서 쓰러진다. 소리를 질러서 나무의 영혼을 죽이는 원리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이 방법이 언제나 효과가 있단다. 소리를 지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으랴. 소리를 질러도 기계와 사물은 아무 반응이 없다. 발로 걷어차는 것도 언제나 효과가 있지는 않다. 그런데 사람의 간에서는 솔로몬 군도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다. 막대기와 돌은 우리의 뼈를 부러뜨리지만 말은 우리의 마음을 부러뜨린다. 나는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진정 무엇을 받고 싶은지 알고 있다. 바로 어린 시절을 되돌려 받고 싶은 것이다. 아무도 내게 어린 시절을 되돌려주지 못한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나는 자신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선물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오래전의 아이, 멀리 사라진 아이를 기억하는 날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아이를 만나는 날이다. 마음의 문 뒤에 서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아이. 세상 물정이 어둡고 비현실적이고 단순하고 즐거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아이. 양말 속의 선물은 바라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아이를 만나는 날이다. 사람들은 좋은 마음이 좋은 선물을 준다고 생각한다. 맞는 생각이다. 200년도 훨씬 전인 1783년 6월 넷째 날 파리에서 멀지 않은 아노네 마을 장터에서 있었던 일이다.
높이 세운 단에서는 젖은 지푸라기와 낡은 양모더미를 태운 모닥불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위로 지름 33피트의 거대한 템피터로 만든 열기구가 줄에 팽팽히 묶여 있었다. 유명인들과 수많은 사람의 커다란 환호를 받으며 열기구는 줄을 끊고 당당하게 정오의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것이 열기구의 첫 공식 비행이자 인간 비행사의 첫걸음이었다. 그 자리에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신생 미국의 외교관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다. 옆에 있던 구경꾼이 열기구가 무슨 소용이냐고 묻자 프랭클린은 길이 남을 대답을 했다. 갓난아기는 무슨 소용있나요?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한 그는 자신의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이 기구는 인류에게 하늘을 열어줄 것이다. 나는 아이다호주의 와이저에서 한밤중에 달빛을 받으며 바이올린을 켜고 노래를 부르는 1000명의 사람들 틈에 서 있게 되었다. 대머리도 있고 무릎까지 머리를 기른 사람,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 맥주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 18살도 있고 80살도 있고 코르셋까지 입은 여자도 있었다. 음악은 평화와 선의의 신들이 있을 저 밤하늘 속으로 향처럼 피어올랐다. 사람들 틈에서 내게 옆에서 벤조를 뜯던 순수하고 성실한 그곳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다. 가끔은 세상이 참 좋은 곳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렇다. 내 이야기를 못 믿겠다는 사람은 직접 가보시기 바란다. 와이저는 여전히 거기에 있고 축제도 계속 열리며 그곳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모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음악이다. 교회에서 부모들이 모임을 하는 동안 나는 7살에서 10살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어느 날 거인과 마법사와 난쟁이 놀이를 하기로 했다. 서로 쫓아다니는 열기가 한참 무르익었을 즈음 소리쳤다. 이제 자기가 무엇인지 결정해. 거인과 마법사와 난쟁이 중에서. 그때 조그만 여자아이가 나를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인어는 어디에서요? 인어는 어디에서냐고? 네, 저는 인어거든요. 여자아이는 거인이나 마법사나 난쟁이 어느 것도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자신만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인어였다. 놀이에서 빠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게임에서 진 아이들의 줄에 서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어떤 대답을 했던가. 오랜만에 올바른 대답을 했다. 인어는 바로 여기 바다의 왕 옆에 서는 거야. 어찌 보면 나무가 있는 것은 낙엽 때문이다. 엄청난 수의 씨앗이 대지를 푸르게 하기 위해 공격 부대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져 내리고 나면 낙엽이 다음 세대의 나무가 될 씨앗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영양분을 준다. 돌투성이, 흙, 부패, 곰팡이, 박테리아, 새, 다람쥐, 벌레, 사람이 방해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몇몇 씨앗은 싹을 틔운다. 끈질긴 씨앗들은 버티고 또 버틴다. 겨울의 어두운 침묵 속에서 꿋꿋이 살아남아 다음 세대의 나무가 된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해왔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이 위험해지는 것도 모르고 이 과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나는 끈적거리는 어떤 상자에 대해 말하고 싶다. 원래는 구두 상자였는데 큰아이가 이쁘게 꾸며서 선물로 주었다. 그 뒤 상자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준 선물을 담아두는 저장고가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의 보물상자가 되었다. 그 속에는 큼지막하게 칸이 쳐진 공책을 찢어서 접은 쪽지가 있다. 너덜너덜해지고 빛바랜 공책 종이에는 아빠 안녕하세요. 즐거운 발렌타인데이 보내세요. 사랑하 아빠 라고 적혀있다. 특히 사랑하 아빠는 여러 번 적혀있다. 여러분의 집에도 이런 끈적이 상자가 있는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믿을 만한 사랑의 증거 말이다. 이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힘든 일도 견뎌낼 가치가 있게 한다. 여느 때와 비슷한 어느 토요일 밤 한때 오토바이 부대가 들이닥쳤다. 그 뒤를 따라
머리를 닦고 굿을 달린 조끼와 군복 바지를 입고 테니스화를 신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인디언이 들어왔다. 참 못생긴 남자였다. 너무 못생겨서 오히려 아름다운 그런 종류의 추남이었다. 그는 버드와이저 맥주를 마시면서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밴드가 찢어질 듯한 소리로 제일하우스 록을 연주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쓸데없는 말은 안 하겠다. 못생기고 발을 질질 끄는 초라한 인디언이 그렇게 춤을 잘 추다니. 그는 함께 춤추는 여자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여자가 춤을 잘 추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주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인디언은 한마디를 할 테니 조용히 해달라는 뜻으로 손을 들었다. 아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춤을 춥시다. 풀검, 당신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흰둥이고 나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깜둥이야. 그거 잊지 말라고. 그러고는 큰 소리로 웃고 또 웃었다. 그는 여러 면에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여러 면에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가 깜둥이라는 말을 쓸 때면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나를 흰둥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할 때면 정겨웠다. 그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지거나 심각해져도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에 우스운 면을 보았다. 그의 웃음소리는 내가 들어본 것 중 최고였다. 그는 지금 죽고 없다. 나는 정말 그가 보고 싶다. 바비큐 요리를 할 때면 그가 생각난다. 나는 그의 요리법대로 양념을 하는데도 그 맛이 나지 않는다. 요리하는 동안에 지었던 그의 웃음이 바로 맛의 비결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서로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길모퉁이 식품점의 남자, 자동차 정비소의 수리공, 주치, 선생님, 이웃, 동료들이 그렇다. 항상 거기에 있는 좋은 사람들, 작은 일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매일 우리를 가르쳐주고 축복해주고 용기 내게 해주고 지지해주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주는 사람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자신이 중요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어느 늙은 수피교도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는 착한 사람이어서 신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다. 신은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나의 할아버지는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에 관심이 있다. 이름도 못 들어본 마을에 이름 모를 아이들로 이루어진 무명팀이 새 유니폼을 빼입은 고급 주택가 아이들에 대항해 아무것도 잃을 것 없다는 자세로 싸운다. 자기네 골라인에서 상대편 골대까지 긴 패스를 하고 왜소한 1학년 아이가 공을 3개나 연속으로 잡아내어 경기에서 이긴다. 그 순간 우리 마음은 후련해진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평범하게 그지없는 하루하루 보통 사람들에게 작은 기적이 일어날 때 최악의 상황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이 일어나는 선물까지 받을 때, 안 될 것 같던 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이제 저는 잠자리에 듭니다. 아마추어들의 평안 속에 잠드니 이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소서. 오늘 하루도 잘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늘 뻐꾸기 시계가 갖고 싶었다. 온갖 장식이 새겨진 바로크 양식의 큰 독일제 시계. 1시간에 한 번씩 작은 새가 튀어나와 삶에 대한 실존적 비평을 외쳐대는 그런 시계 말이다. 어느 가게에서 새로 나온 뻐꾸기 시계를 잔뜩 쌓아놓고 특별히 싼 값에 팔고 있었다. 상자 위에는 약간의 조립이 필요하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부품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조립해서 드디어 뻐꾸기 시계를 벽에 걸었다. 정시가 되자 종이 쳤다. 작은 문이 열렸다. 작은 새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 강제로 움직이게 하라는 원칙을 적용해 고무망치와 옷걸이로 시계를 두드린 다음 아주 세게 흔들었다. 뻐꾸기 시계와 새가 우리 집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간직하고 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최고의 것을 조립해서 나누어 주라. 그리고 기쁨이 다시 타오르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이라.
어느 해 8월 다락방에 둥지를 틀고 앉아 뒤죽박죽된 짐을 정리하다가 뜯지도 않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카드가 가득 든 상자를 발견했다. 나는 상자를 들고 내려왔다. 8월 중순의 더운 여름날 수영복을 입고 뒤뜰로 나가 나무판 위에 잔디 의자를 놓고 앉았다. 선글라스를 끼고 찬 홍차 한 잔을 옆에 두고는 궁금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나는 울었다. 이토록 나쁜 기분과 좋은 기분을 동시에 느껴본 적은 없었다. 운명이 늘 그렇듯 옆집 안주인이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에 이끌려 나왔다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말았다. 나는 카드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부인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나는 경의와 기쁨은 늘 마음속에 다락방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꺼내는 데는 그리 큰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많은 것이 엉뚱하기는 12월이든 늦은 8월이든 마찬가지다. 자동차는 사실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지의 문제다. 미국에서는 당신이 타는 차가 곧 당신 자신이다. 주차장에 가서 보라. 그곳에 바로 당신이 있다. 내가 자동차에서 진정 바라는 건 이미지가 아니라 느낌이다. 어느 여름날 저녁 낡은 포드 픽업 트럭 뒷칸에 앉아 집으로 가던 생각이 난다. 나는 8살짜리 사촌 2명과 같이 앉아 있었고 로스크 삼촌이 운전했다. 수영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우리는 튜브 안쪽에 편안하게 걸터 앉아 낡은 담요를 덮고 늙은 개를 꼭 끌어안은 채 따뜻하게 몸을 녹였다. 하늘에서는 별과 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았고 집에 도착할 무렵에는 우리 모두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다. 바로 이런 것이 자동차다. 나는 차를 타면서 이런 것을 느끼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음악을 좋아한 슈베르트와 달리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교사가 되길 원했다. 그럼에도 슈베르트가 위대한 음악가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준 덕분이다. 9살 많은 친구 슈파우는 슈베르트를 오페라 극장에 데려갔고 연주 자리를 주선했다. 시인 친구 쇼버는 가출한 후 갈 곳 없던 슈베르트를 자신이 집에 있게 해주었다. 슈베르트는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천재도 고립되어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가도 아니었다. 그는 친구들과 곡을 나누고 사색과 담소로 가득한 시간을 가졌다. 슈베르트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한 작은 음악회 슈베르티아데는 슈베르트의 밤이라는 뜻이다. 마음씨고 온 예술이여 얼마나 많은 암울한 시기에 황량한 삶의 쳇바퀴가 나를 마구 휘감던 그때 너는 나의 마음에 온화한 사랑을 불붙였고 나를 더 나은 세계로 이끌어주었네. 에드몽 로카르라는 유명한 프랑스 범죄학자가 1900년대 초에 로카르의 교환 법칙을 만들어냈다. 누구든지 어떤 방에 들렀다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방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무엇인가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현대의 기술은 이 법칙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비듬, 머리카락, 지문 등이 남기 때문이다. 나는 로카르의 법칙을 확장해 풀검의 교환 법칙을 만들어냈다. 이 세상에 살았다 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남기고 무엇인가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 무엇인가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셀 수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남기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남기는 것, 바로 추억이다. 인구조사에서는 추억의 수를 세지 않는다. 하지만 추억이 없으면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내게 위안을 주는 것은 종교도 요가도 술도 깊은 잠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루트비판 베토벤이다. 그가 내 비장의 무기다. 베토벤 교향곡 9번을 틀어놓고 이어폰을 귀에 바짝 끼고서 바닥에 눕는다. 음악이 천지를 창조한 첫날처럼 들려온다. 베토벤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청력을 조금씩 잃어갔다. 1818년 48살 때 그는 완전히 귀가 먹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5년 뒤에 교향곡 제9번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 번도 이 곡을 들어보지 못했다. 생각만 했을 뿐이다. 어떨지 상상해보라. 기운이 솟아나고 기쁨이 넘쳐 흐르고 가슴이 뛰고 확신이 서고 그리고 압도당한다. 그는
자신의 운명에 환희로 맞선 것이다.